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오늘 특집 방송 센 라이브 포럼 준비를 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즘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 노력, 또 활동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혁신 활동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규제, 제도들이 여전히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 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서는 연속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또 소중한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VCR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체질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 이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반도체법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2,800억 달러, 우리 돈 366조를 투자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엔 25%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파격 혜택도 담았습니다. 미국에 시설을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기업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중국 투자가 일부 제한돼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한 가운데 우리 기업과 정부는 두 시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차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가 여전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센 라이브 포럼에서 우리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예, 화면 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택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교수, 그리고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중한 말씀 두 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공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얘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또 높은 점유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을 딱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9%에서 2021년 작년에 20%로 크게 성장해서 1위이며 1,280억 달러 규모입니다. 참고로 대만의 1위 기업인 TSMC는 대만 국민 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는 미래 국가 경쟁력이고 안보적 가치가 매우 큰 핵심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D램과 프레시 메모리로 크게 구분되고요. 한국 메모리 산업은 세계 1위로 62%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지만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미국 마이크론 등 해외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과점 구조긴 하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지금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메모리 쪽이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파운드리는 TSMC와 삼성, 새로 도입된 인텔 세 기업이 주축입니다. 1위인 TSMC는 53에서 56%의 점유율로 1위로 크게 앞서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가 16에서 18% 점유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게 격차가 잘 안 좁혀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니까? 10년 이상 노력을 했는데 계속 3대 1 정도로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이 또 빠르게 지금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말씀해 주시고 팹 쪽은 어때요, 지금? 팹 쪽은 반도체 팹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파운드리 사업하고 메모리 사업을 얘기한 거고
팹과 팹리스가 있는데요. 예. 반도체 공장을 패브리케이션 또는 팹이라고 하는데 예. 설계 부문 쪽으로는 팹리스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먼저 팹리스 쪽을 말씀드리면 1위인 퀄컴, 2위인 엔비디아, 예. 3위인 브로드컴이 미국 기업이고요. 예. 대만의 미디어텍이 4위로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패밀리스 쪽에서는 좀 약한가요? 예,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취약한 상태고요. 예. 그중에 삼성전자 시스템 LSI가 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산업부에서 예. 3% 정도인 시스템 반도체를 10%까지 10년 내에 예. 육성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잘 나가는 분야는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패밀리스 같은 것들은 많이 취약하고 국가적으로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좀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패권 전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반도체법 서명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반도체법이 우리 기업들한테 득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미국은 패권 경쟁 중에 예. 반도체 산업 육성법과 칩4 협의체 예.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언론에서는 칩4 동맹이라고 그쵸. 하고 있지만 예. 제 생각에는 칩4 공급망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예.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대만, 한국 4개국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밀리스에서 굉장히 좀 높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점이 있고 우리나라만의 강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패밀리스가 60% 이상, 반도체 장비 40% 이상의 모든 핵심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대만은 파운드리, 우리나라는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있잖아요. 이게 네. 미국에 투자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미국에 투자하면은 25%의 세대 혜택을 받게 돼 있고요. 예. 참고로 저희는 현재 12%로 되어 있고 예. 그거를 더 확대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25% 세제 혜택을 받으면 중국의 14마이크론 이하의 예. 미세 공정에는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히 우리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는데 예. 이 투자 제한 범위는 미 상무성 장관이 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IRA법 때문에 네. 그 중국 쪽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들에 대해서는 좀 대한민국 거는 좀 제외해주겠다 이렇게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그게 안 되면은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상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회의에 9월에 참가하는데 예. 그 당시에 가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투자한 것은 중국에는 메모리 반도체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파운드리로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중국 내 메모리에 추가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었던 거는 기존에 투자를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네. 딱 잘라서 놓고 보면 두 개는 별개다라는 네, 거고요. 별개인 것을 잘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하면 안 된다라고 어필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네, 네. 의견이신 거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예. 한국 정부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예.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와 제갈공명의 책략이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간에서 줄다리기 외교라고 하나요? 네. 줄타기 외교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뭐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외교도 잘해야 되는 건데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기술력 격차를 벌려놔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이다. 어렵겠지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반도체 산업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위주이고 예.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하고 있고 예. 한국은 메모리 설계와 제조를 담당하는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양산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조 능력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삼성 TSMC를 끌어들여 미국의 초미세 공장을 짓게 하고 자체적으로 인텔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강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꾸준히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잘하고 있는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 확대해야 됩니다. 예. 미국이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는 물론 중국의 YMTC 같은 프레시, 낸드 프레시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가 모델에는 애플이 채용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럼 파운드리 쪽 지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키가 될 것 같은데 파운드리 쪽은 어떻게? 파운드리 쪽은 나름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규모가 좀 작은 상태지만 계속적으로 투자하면은 따라갈 수 있다 생각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같은 데서 3나노미터 최초 양산 같은 좋은 소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뭐 진짜 손톱 밑에 가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통과시켰고 유럽도 법안을 곧 통과할 예정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K-칩스 법안을 제안에 되어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설 투자 시에 미국에 투자하면은 25%의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세제 공제율이 20% 플러스 알파가 돼서 25%에 매우 근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패권 전쟁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뭐 산업특별법 개정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용인 클러스터 예를 보면 2017년 12월에 계획을 발표했는데 5년 이상 지났는데도 5년 가까이 지났는데 착공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신증설, 인허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서 중앙부처로 일원화해서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기술은 산업계가 수행을 하고 정부도 주축이 돼가지고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반도체가 이만큼 핵심 산업인 만큼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고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는 질적, 인력 양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수행할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신속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시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도체만큼 대한민국의 또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 산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교수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래차 개발이 참 한창입니다. 뭐 UAM도 어떻게 보면 미래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또 실생활과 밀접한데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현 주소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내연기관 베이스의 자동차 시장은 독일이나 유럽 아니면 자동차 강국인 미국이 트렌드를 이끌어 왔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대표적인 게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거죠. 이런 분야는 예전에 독일에서도 독일 자동차 제작사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 내연기관은 아직 월등히 앞서 있지만 친환경 미래차 분야는 한국이 앞서 있다라고 독일 일간지도 인정을 했고요. 최근에 23일에는 영국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게 이제 앞으로 테슬라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한국의 전기차다 이렇게 아주 공표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일단 전기차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워낙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자국산 배터리가 장착이 안 됐을 때는 아예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결국 예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전기차 보급에서 1등은 당연히 테슬라고요. 뭐 탁월합니다. 그다음에 2등이 14%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항마로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또 이제 출시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 일충전 주행 거리가 524km로 테슬라하고 근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OTA라는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결국 퍼포먼스까지 테슬라를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테슬라가 이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잖아요. 근데 많이 차를 경험하다 보니까 테슬라를 숭배하던 고객층들은 아무 불만이 없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구매한 사람들 중에는 막상 타보니까 승차감이나 조정 안정성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선 다소 좀 떨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가장 중요했던 게 오토파일럿 기능이거든요.
근데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이게 과다하, 광고다 이러면서 각종 사고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좀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아이오닉 5가 독일이나 이런 네. 사실 우리나라의 브랜드 차종들이 독일 현지에서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프랑스나 예. 네. 요즘에는 간간히 보인다. 점유율이 5% 넘었다. 이런 네. 소식들도 5%의 룰을 깼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가 1등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 지금 시너지가 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오토파일럿부터 했고 네, 네. 무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전기차 수소차는 조금 이제 옆에 있으니까 네. 이해가 가는데 네. 야, 무인 자동차는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네. 언제쯤이면 볼 수 있는 일단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으로는 돼 있어요. 예. 물론 기술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게 필드에서 어떤 언서턴티가 발생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네. 결국 그런데 우리나라도 17일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체를 만들고요. 내가 무인 자동차로 영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예. 30일간의 시범 운영에서 아무 사고 없이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레벨 4거든요. 그럼 레벨 4의 무인 자동차가 이제 우리나라도 연말이면은 각 10개 도시에서 시범구역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의 전기차처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언제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렇죠. 정말 스피디하게 정부가 움직였을 때가 2025년. 그렇지 않으면 27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점칩니다. 왜냐하면 완전 무인 자동차 택시 운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7월 22일 날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주간의 어떤 혼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야간 10시부터만 운행을 하는데 30대가 운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8일 정도 지난 7월 말일 날 갑자기 교차로에 20대가 손님도 없는데 모여가지고 시위하듯이 다 서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차를 빼내는데 2시간 동안 정체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반 이제 운전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우리가 가끔 공상과학 영화 보면 로봇들이 인간 공격하러 뭉쳐서 수군대는 그런 어떤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미국의 예. 어떤 SNS 글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런 포인트보다 중요한 게 이 무인 택시가 운행을 하다가 실제 좁은 이면도로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이 있었거든요. 주차 라인이 있고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데 음식물 분리차가 서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러면 불이 났으니까 당연히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 중앙선에 무인 택시가 서 있었는데 안 비키는 거죠. 아, 서로 비키는 시스템이 안 돼 있네요. 아니죠. 이 소방차가 가서 빵빵대고 해도 아. 그 무인 택시 입장에서는 중앙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에 대한 거는 고려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재 진압이 늦어진 어떤 현상이 있어서 이런 어떤 미미한 부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을 한다라고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테헤란로에서 시범 운영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하고요.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무인차 운행이 금지로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서 운전하실 수 있을지를 아마 질문 드리면 상당히 쉽지 않죠. 물론 내비게이션에 그런 아주 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앞서가는데 각종 제도나 규제가 다소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보완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좀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분야의 뭐 환경, 친환경, 미래차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각 분야의 어떤 제도를 정비하는 그 담당 부서의 전문성이 기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남는 거죠. 늦죠, 그리고 좀. 예, 상당히 늦죠. 현실이죠. 예, 예. 그래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맞습니다. 손 안 대고 뭐 대리기사 없이 기사님들 안 계시는데도 우리 갈 수 네네.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이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건 IRA라고 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완화법인데 네. 이것 때문에 자동차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네. 지금 정의선 회장 미국 네. 갔고요. 이거 어떤 대책 필요합니까? 일단은 당장 뭐 어떤 솔루션이 있냐라고 할 땐 솔루션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올해부터 한국, 일본,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수출했을 때 아주 어려움이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 협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원 의원에서도 50대 50으로 반반이었는데 부통령이 찬성을 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우리 동맹이고 우방국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또 이런 게 샘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국 나라별로 이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각종 어떤 정책이나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경제가 이제 경화되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통상 어떤 규범이나 FTA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라는 컴플레인도 하고 네. 이런 미국 내의 반대 여론이나 언론 단체들하고의 협업 그리고 당연히 뭐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나 정부하고도 같이 코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의 포인트는 11월이 이제 중간 평가거든요. 미국은 중간 선거 있죠. 예, 중간 선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에서 어떤 보수적인 어떤 표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던져놨고 실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율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세제 혜택 기준이 되는 조율 사항을 연말까지 좀 국내에 유리하도록 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게 명확하게 안 보인다. 그래서 기업들도 헷갈려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도 명확한 세부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이게 반드시 자동차 산업의 악재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국내는 또 배터리 산업이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도 GMP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점유율에서 한 30% 정도고 CATL이 32%로 1위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3사가 합한 게 30%입니다만 이게 이제 중국산 부품의 비중을 낮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를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자동차 배터리 산업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분야에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부터 소재, 시설, 어떤 전체 공정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 이상이 국산화가 돼 있고요. 결국 미국 내 공장, 뭐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30조를 투자하기로 배터리사들이나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결정을 내린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다하고 얼마 전에 VC51대 자식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계속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규제가 크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와요. 어느 산업이든 간에 그렇긴 한데 이런 기간 산업들은 더 규제를 풀어서 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뭐 반대 여론도 있지만요. 크거든요. 그럼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님 보십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어떤 강화 규제 이걸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4등급 차량도 이제 못 다니게 하고 운행 제한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업체가 하는 일은 좋은 차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만 충전 인프라, 특히 공공 중심의 인프라 구축은 쉽지가 않아요. 여지껏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대형 마트나 이런 데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그 집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집에서 퇴근해서 충전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이나 기업체가 한다기보다는 공공재의 형식을 떼야 되는데 그다음 각종 규제 얘기 중에 가장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좀 안 좋은 폭행 같은 거나 이런 거 괴롭힘 당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영상 자료를 한 달치를 보자 이러면은요. 본인 아이를 제외하고는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식별화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물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질문 하나 드리면 골목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장 무서운 보행자는 누구냐면요. 젊은 아이들, 어린 학생들이 여럿이 모아서 떠드는데 뒤통수가 보이는 학생이 제일 무서워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차를 마주보고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눈이 마주친 보행자는 운전하다 보면 안심하죠. 아, 차를 인지했구나. 그래서 이 차를 못 본 사람들만 우리가 관여하고 신경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는 아이 컨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보행자나 사람들의 영상을 녹화해서 가지고 연구를 해야겠죠. 이제 이해하셨죠? 초상권이 문제가 되겠네요. 초상권 문제 때문에 그러다 모자이크 처리하려는데 모자이크 처리한 얼굴 가지고 아이 컨택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미국 법인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런 항목도 정말 말이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식별화법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조금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분야들이 현재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조건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일부죠, 지금? 일부죠. 근데 오히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아주 샘플 2개만 들은 거죠. 나머지까지 일일이 얘기하다 보면은 특집으로 1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음에 두 분 모시고 1시간을 더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소위 말하는 손톱 밑에 가시 빼야 될 것도 참 많다고 오늘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택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오늘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함께 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만나보시죠.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진 빅블러 금융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이 알뜰폰을 팔고 음식 배달을 중개하고 반대로 유통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금융 업무에 뛰어들면서 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빅블러 시대의 편안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달리 실상은 빅블러 시대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그간 묶여있던 각종 규제를 조금씩 풀고는 있지만 진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어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엔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존슨앤존슨 등 주요 해외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속도를 더 올리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중심의 빅테크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했고 최근엔 유통 플랫폼을 무기로 쿠팡도 금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유니버셜 금융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장벽은 높습니다. 최근에선 정부가 투자 한도 규제 등을 풀어 비금융 자회사를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금산분리란 거대한 벽은 여전히 그대로여서 투자와 영업 활동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급변하는 빅블러 시대에서 금융업은 이제 생존 게임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체인지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순 없는 일. 전문가들은 빅블러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진화를 요구받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도 이제 주도적 변화를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부도 금융당국과 함께 금융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센 라이브 포럼에서 금융이 지금 처한 현실과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센 라이브 포럼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엔 금융시장 얘기입니다.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 업계 최대 화두라고 합니다. 기술적 진화 덕분에 금융 서비스는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금융권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진입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금융권은 반대로 각종 규제에 막혀 빅테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금융권과 다르게 우리 금융권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크고 굉장히 또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금융회사들이 세계적 금융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 오늘 또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김대중 교수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쭤볼게요. 글로벌 금융 환경, 금융권 경쟁력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인 환경을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금융권 글로벌 10위 수준까지 지금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과거부터. 지금 그러면 올라왔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 한 30위권입니다. 국제 결제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0.1%도 안 됩니다. 세계 30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 한 5위 정도 됩니다. 엄청 잘하죠. 대한민국이 이제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다음으로 제조업은 육성을 했지만 우리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항상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고 말은 했지만 주요한 금융기관들이 다 전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부산에 거래소 예탁원이 있고 전주에 국민연금이 가 있습니다. 또 나주에 사학연금이 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한번 투자를 하러 오려면 전국을 다 순회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금융 경쟁력이 약화되었는데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를 본다 그러면 다 모여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연준을 포함해서 주요한 금융기관 다 모여 있고 또 싱가포르도 다 모여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이고요.
주식 관련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당세도 없고 거래세도 0.2%이고 예. 우리나라와 같이 양도세도 없고 모든 세금이 없고 상장 기업의 40%가 전부 다 외국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장 기업 2,500개 중에 외국 기업이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싱가포르 이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금융권이 외치는 건 10위권인데 30위권 내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 주요 금융권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 뭐 사는도 지금 부산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정부가 개사 뭐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이제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데 예.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많이 육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보면 외환보유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환율이 어제 1,350원을 돌파했는데 오늘도 넘었어요. 예. 예. 우리나라 GDP 대비 외환보유고로 본다 그러면 27%밖에 안 됩니다. 예. 홍콩, 싱가포르가 130%이고요. 높네요. GDP 대비 스위스가 140%입니다. 예. 1997년도 IMF를 전혀 겪지 않았던 대만이 91%나 GDP 대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매달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실상은 우리나라 경제가 GDP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환보유고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조업은 세계 5위인데 왜 이렇게 금융은 이렇게 취약하느냐, 세계 30위권이냐.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외환보유고로도 더 확대해야 되겠고 한미통화스와프나 한일통화스와프가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2개의 방음막이 2개 다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준은 물가 8.5%를 연 2%가 될 때까지 2024년까지 올리게 됩니다. 예. 다음 달에도 0.75를 올린다고 얘기했고 금년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3.5%, 내년에 4.5%, 2024년은 5.0까지 됩니다. 예. 그러면 전체 신흥국의 약 30%가 국가 파산이 될 것이다. 예. 아르헨티나가 지금 9번째 외환 위기가 났고요. 예. 터키가 지금 환율이 2배 올랐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미 국가 파산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금융을 경쟁력을 올리려고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외환 보유고라든지 국제금융에 대해서 경쟁력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외환보유고 얘기도 있고 취약한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 얘기도 나오지만 빅테크 같이 기술 진화 때문에 국가가 금융경제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 금융권은 많은 뭐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렇죠. 전자정부도 1등이고 통신 인프라 세계 1등입니다. 인터넷 제일 빠르죠.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데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버가 우리나라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도 도입 안 됐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우버를 도입하면서 우버가 벌어들이는 돈의 10%를 기존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걸로 해서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따라가고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발목을 잡으니까 우리나라가 뒤처진다. 이 빅테크 기업과 금융이 융합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2015년에 골드만삭스가 1인당 GDP로 우리나라가 세계 2위가 될 거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IT 인프라를 다 융복합한다 그러면 금융기관도 굉장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위권에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거꾸로 하면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떤 규제 해소하고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은행의 경쟁력이 미국의 은행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2개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90%는 전부 다 예대 마진입니다. 예. 예금과 대출의 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를 보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특히 기업 IPO,
주식 공개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에 대해서 상업은행의 기능만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그것도 범위를 넓혀야 되겠고 한국은 은행, 정권, 보험 전부 다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허물어야 되겠다.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를 봐라.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 수입이 나오는지 정부가 그런 기업을 모델로 본다 그러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선박으로서는 세계 최고인데요. 그렇죠. 이 선박 금융에 돈을 벌어가는 것은 다 룩셈부르크입니다. 한국이 제조업만 하지 선박 금융은 다 룩셈부르크다. 이와 같이 한국이 제조업의 세계 5위이기 때문에 금융과 융합을 한다 그러면 또 최고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한마디로 벽을 좀 허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모델들을 잡아서 가는 이런 맞습니다. 그 스텝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들었고요. 이대기 연구실장께 이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어쨌든 간에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도 보여진다고 해요. 업계에서는 환영하는데 환영하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라는 얘기도 들어요. 예컨대 뭐 금산분리 조정해서 신사업에 우리도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현재 나오고 있는 규제 완화는 즉 금산분리 이슈는 사실 은행 업무와 관계되는 은산분리 이슈로 하는 게 더 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 경제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요구 또한 매우 디테일해지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금융, 특히 은행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은행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금융 혁신을 이루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제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 이슈가 주로 금융 기관을 지배하는 소유에 관한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은 은행이 부수 업무와 겸용 업무, 즉 은행이 어떤 업무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고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큰 그림에서 은행이 효율성과 건전성, 소비자 보호, 그리고 공정 경쟁 이슈들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금산분리 문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를 이제는 좀 정하는 게 명확하게 필요한 시기다. 그게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게 하되 나중에 그 말씀드린 4가지 원칙, 은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 소비자 보호, 공정 경제를 이 이슈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는 적극적으로 오픈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보면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 기업은 B다 이런 게 있는데 금융업계는 지금 빅테크 기업이랑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걸로 보여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권 입성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경쟁 상대로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동종업계의 같은 금융기업이 아니라 말씀대로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입니다. 예컨대 뭐 카카오나 토스나 이런 데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더 나아가서는 구글, 아마존이 이 우리 국내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경제 상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관해서는 금융회사 간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으로써 플랫폼 중심의 금융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밀착형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그런 강점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경쟁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금융회사들도 자체적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서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면서 또 빅테크 기업과 협업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어쩌면 협상력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빅테크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드린 질문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여쭤보려고 해요. 뭐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 게 금융회사가 빅테크 기업한테 그 유연성에서 과거의 조직이 좀 폐쇄적이다라는 플렉서블하지 않다는 얘기 많잖아요. 상대가 되겠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맞습니다. 이 조직의 DNA가 이 테크 기업들이 어떤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헝그리 정신 이런 것들이 은행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전하게 돈을 잘 벌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보면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대부분 디지털과 기술 확보입니다. 예. 지금 보면 문과생들이 취업이 안 되고 공대생들이 은행들 다 뽑는 이런 게 뭐냐면 은행의 조직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그 변화가 상당히 많은 돈이 이 인재, 즉 조직 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인력 확보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경쟁력을 맞춰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연장선 상에서 질문을 바로 이어갈게요. 디지털 환경 보면서 금융권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졌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앞으로는 또 다른 금융 형태가 만들어지거나 등장할 것 같다. 이런 뭐 여론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지금 이미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 상당히 이 소비자들도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전통적인 서비스라면 은행들에 찾아가서 고객들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의 형태라는 거는 어떻게 하든 고객이 필요한가 뭔가를 찾아내서 그 니즈에 맞는 금융 상품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니즈라는 게 이제는 금융 상품이 아니라 비금융 상품, 즉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배달 서비스인 땡겨라는 앱을 출시하고 또 다른 나라에 보면 싱가포르의 DBS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쿠팡처럼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금융 상품의 판매와 연계해서 고객이 필요하는 거 또는 거기에 제공하는 공급업자나 소상공인, 상인들이 필요하는 거 이런 에 연관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금융 플랫폼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비금융 상품, 이제는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에서 금융 수요를 찾아내는 그런 형태로 금융의 상품과 서비스가 변화하고 은행의 역할이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 그 과정에서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보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봐요, 이거는? 치킨 게임이라고 아직 표현할 정도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의 땡겨 같은 경우는 그걸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거든요. 그 자체의 수익보다는 투자로 보고요. 배달 서비스를 은행이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또는 연계될 수 있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거기에서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 금융 서비스 또는 플랫폼 형태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수익을 발굴해내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고객이 선택을 하면 그 서비스는 살아남는 거고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웰페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 환경에 놓인 거잖아요. 이 금융권은 빅테크의 침공도 받고 있는 거고 또 스스로도 이겨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KB면 신한이랑 경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은행 간의 경쟁도 있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빅테크, 핀테크와의 경쟁이 이 은행이 살아남기 위한 특히 금융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뭐 절실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빅테크, 핀테크의 금융 플랫폼 또는 생활 플랫폼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까 처음에 이슈가 됐던 규제 완화라는 게 또 같이 접목돼야 되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금융 상품을 또는 비금융 상품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역량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이제 좀 신사업이나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지주 차원에서 지주 차원에서 여러 이제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기술 혁신이라든지 자회사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여전히 금융 회사는 또 이 빅테크와 달리 강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 소비자가 빅테크보다는 이 금융 회사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요. 이런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독자적인 종합금융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을 확장해서 가상자산 시장이라든지 디지털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또 해외 투자, 해외로 진출 또 우리나라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동남아를 포함해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상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금융 소비자들이 굉장히 지금 연령대가 다양해요. 빅테크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저도 30대긴 하니까 20, 30대들, 40대, 50대 분들까지는 하는데 어른들은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들을 위한 보안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목소리도 커요. 네. 예. 이걸 이제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이라고 말할 수 그쵸. 있는데요. 예. 정보통신에 약하고 디지털을 다루기 어려운 거는 사실 이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앞으로 아무리 이 기술이 발달한더라도 오히려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소외 계층, 이 디지털에 대해 소외 계층이지만 사실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수익원입니다. 예. 자산은 많지만 디지털에 약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빅테크와 달리 은행이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너무 이렇게 지점 폐쇄라든지 비대면으로 갈 게 아니라 이런 고령층을 위한 대면 또 특화된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하면 훨씬 더 은행의 경쟁력과 수익이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대중 교수님 옆에서 조금 예. 입에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금산분리 관련해서 금융권의 여러 가지 노인 과제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이제 관점이 다르시잖아요. 전공 분야가 다르시고 금융권이 어떤 부분을 조금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동북아 금융 허브를 지향한다면 싱가포르 정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법인세를 22%까지 낮추기로 했는데요. 예.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입니다.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권 거래 관련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배당세, 양도세 하나도 없고요. 정권 거래세가 0.2%인데 우리는 0.25%죠. 예. 그래서 싱가포르 수준으로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고 또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뭐 나머지 공기업들은 좀 흩어버려도 되는데 금융기관들만큼은 좀 집중력이 좀 필요한데 너무 지방으로 많이 흩어버리는 것이 좀 문제다. 그래서 거래소에 있는 친구들 물어보니까 본점은 역할은 서울에서만 하고 완전히 나머지 인사라든지 기획은 다 지방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말 금융에 대한 경쟁력을 올린다 그러면 싱가포르와 미국의 모델을 잘 보고 좀 올리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과 함께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센 서울경제TV 특집 방송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라이브 포럼이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